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6세 오정희 씨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함께 살던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평생 모은 전 재산과 함께 말이죠. 설마 유진이가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증거는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정희 씨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친동생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서울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오정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살짝 어루만지며 정희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올해로 66, 남편을 먼저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이 집은 정희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마련한 터전이자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지금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정희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희는 손자 현우의 방문을 살짝 두드리며 부드럽게 깨웁니다. 9살 현우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지 3년째 정희에게는 며느리 유진과 손자 현우만이 전부입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손자와 며느리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유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8배 유진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를 친아들처럼 돌봐주는 모습에 정희는 늘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가끔 유진의 눈빛에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현우 학교 갈 시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그런 유진이 안쓰러우면서도 때로는 서운했어요. 고마워, 유진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정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남편도 아들도 떠난 이 집에서 유진이 있어야 현우와 함께 가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진은 집안일은 물론 현우 교육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도 정희는 가끔씩 드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현우는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일,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죠.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진을 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정희는 손자의 밝은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문득 유진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네, 어머니. 그냥 날씨가 좋네요. 봄이 오나 봐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현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정희와 유진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반찬거리를 사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이웃집 고미경은 정희와 특히 가까운 사이였죠. 정희야, 유진이 참 착하다. 요즘 같은 세상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고미경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유진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심을 알 수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젠 우리 셋만의 세상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유진이 언제까지 자신들과 함께할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맴돌았거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정희는 오늘도 평온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뜨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유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부엌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유진아, 어디 있니? 정희는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유진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핸드백도 자주 쓰던 화장품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사라진 것이었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죠.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현우가 일어나 엄마를 찾았어요. 정희는 손자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셨나 봐. 할머니가 현우 학교 데려다 줄게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정말 그냥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현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정희는 바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과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이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실종 신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더구나 개인 물건을 가져가셨다면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며 진짜 딸처럼 여겼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유진의 방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제서야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 유진이 아끼던 아들 현우의 사진 한 장이 화장대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계획적으로 떠날 생각이었다면 이 사진을 두고 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을 본 정희는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잔액 영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심지어 현우를 위해 넣어둔 교육보험까지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설마 유진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유진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인감도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혹시나 해서 감춰둔 등기권리증 사본을 찾아봤지만 그것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떻게 그 존재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웃집 고미경이 현우를 데리고 왔을 때 정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유진이가 사라졌어. 그리고 내 돈도 모두 가져갔어. 고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녀는 전부터 유진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조심스러웠던 유진의 모습이 이상했다고 여러 번 정희에게 말했었죠. 정희야, 내가 그랬잖아. 그 여자 뭔가 수상하다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나 다름없었던 유진이 그냥 사라져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믿었던 며느리도 모두 잃어버린 현실이 악몽같이 느껴졌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정희는 새벽부터 유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진이 자주 다니던 동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어디 간다는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유진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었잖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 미용실 사장의 말처럼 유진은 동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유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유진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랍장 뒤편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은행 지점명과 함께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죠. 도대체 유진이는 누구였을까? 정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들과 결혼한 유진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하며 그저 받아들였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는 마지막 희망처럼 동생 조영식을 떠올렸어요. 형식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형식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형식아, 나야 정희야. 형수님? 웬일로 연락을 형식아,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 형식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사실 형식은 몇 년 전부터 정희의 집에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희는 그런 형식의 속마음을 모른 채 그저 든든한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1시간 후 형식이 정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번듯한 정장 차림의 형식은 사업가다운 풍모를 보였어요. 정희는 유진이 사라진 일과 돈이 모두 없어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형수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형식의 말에 정희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형식아, 도와줘. 유진이를 찾아야 해. 내 돈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현우 때문이라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수님, 일단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내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도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형식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식이 몇 년 전부터 이 집을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시 형식은 정희에게 집을 팔라고 권했다가 단호히 거절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수님이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그때 형식의 제안을 정희가 거절하자
형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진이 사라진 상황이 형식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현우는 제가 잠깐 맡아서 돌볼게요. 형수님은 이런 일로 마음고생하시지 말고요. 형식의 친절한 제안에 정희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이웃집 고미경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식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수상해 보였거든요. 정희야, 형식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했으면서 하지만 정희는 고미경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더구나 혈육인 동생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날 저녁 형식은 정희에게 말했어요. 형수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해요. 그 여자의 행방을 찾아서 돈을 되찾아야죠. 제가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찾아보겠어요. 정희는 형식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형식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유진의 행방을 추적한다며 정희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습니다. 먼저 은행을 방문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출금 기록을 보니 유진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빼낸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모든 계좌를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수님 보세요. 이틀 전 오후 2시에 모든 돈이 한꺼번에 출금됐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형식은 마치 탐정처럼 꼼꼼히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식이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형식아, 너 이런 일 해본 적 있니? 아, 형수님. 부동산 일하다 보면 이런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봐서요. 경험이 좀 있어서 그래요. 형식의 대답에 정희는 안심했지만 사실 형식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유진을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정희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집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다음으로 형식은 정희를 동네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유진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약국, 심지어 현우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유진이라는 여자 봤나요? 30대 후반에 키가 크고 아, 사기를 친 여자예요. 형식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희는 부끄러웠지만 며느리를 찾기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자 현우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너네 엄마 사기꾼이래? 아이들의 잔인한 말에 현우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아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에 대한 분노와 현우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죠.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현우의 순진한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엄마나 다름없었던 유진이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형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 현우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이 집과 형수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형식은 계속해서 유진에 대한 의심을 부추겼어요. 심지어 정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유진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해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더구나 남편, 그러니까 형수님 아들과 만난 과정도 수상해요. 형식의 말에
정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실제로 유진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들이 워낙 유진을 좋아했고 착한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유진이가 보험 수익자도 본인으로 바꿨었어. 정희가 떠올린 사실에 형식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형수님 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혹시 모르는 일이에요. 형식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어요. 심지어 아들의 죽음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었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자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형식은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형수님, 이 상황에서는 현우를 제가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게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놀림받고 형수님도 스트레스가 심하시잖아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현우를 위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웃집 고미경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희야, 형식이가 너무 앞장서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하지만 정희는 고미경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아, 형식이는 내 친동생이야. 나를 속일 리가 없어. 그렇게 정희는 점점 형식의 말에 의존하게 되었고 유진에 대한 분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진짜 적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현우를 형식에게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더욱 우울해졌어요. 집은 조용하고 쓸쓸했으며 유진과 현우가 없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 정의를 형식은 더욱 자주 찾아와 위로한다며 계속해서 유진에 대한 악감정을 부추겼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화가 나요.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해야 해요. 형식은 매일같이 정의를 찾아와 유진의 행방을 찾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죠. 오히려 형식은 정의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키우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형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집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형식이 슬쩍 집 처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희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언젠가 현우가 돌아올 집이었거든요. 안 돼, 형식아. 이 집만은 안 돼. 현우가 돌아올 곳이 있어야지. 형식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희가 자발적으로 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형식이 입고 간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계약서를 펼쳐본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도인 란에는 분명히 오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수인 란에는 조영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희의 서명이었어요. 분명히 정희의 필체와 비슷하게 써져 있었지만 정희는 그런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런 계약서에?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서명이 위조된 것이 분명했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유진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사라진 것과 이 계약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형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 가방을 뒤져봤어요. 그 안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인감 도장으로 찍힌 듯한 도장이 여러 개의 서류에 찍혀 있었고 심지어 정희 명의로 된 차용증까지 있었어요. 형식이가 이런 짓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형식이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이 사라진 것도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 것도 모두 형식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모른 척했어요. 형수님, 오늘 현우 보고 왔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형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인사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형식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가 느껴졌죠. 형식아. 너 정희가 말하려는 순간 형식이 서류 가방을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혹시 제 가방을 보셨어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다가 건드렸을 뿐이야. 정희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형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형식도 정희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혹시 서류 보셨나요? 형식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졌어요.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서류? 난 아무것도 안 봤어. 그때 형식이 갑자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 보셨잖아요. 형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친절했던 동생의 얼굴에서 탐욕스럽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형식아, 정말 내가 그랬니? 유진이를 이용해서 나를 속인 거니? 형수님,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요?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저에게 넘겨주셨잖아요. 형식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이 집, 이 땅이 얼마나 갓나가는지 아세요? 당신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친동생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정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믿었던 동생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유진에게 속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형식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형수님, 어차피 다 끝난 일이에요. 현우는 제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양원 하나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형식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남매잖아. 남매라고요? 형수님은 평생 이 집 하나 붙들고 살면서 저한테는 뭘 해주셨어요? 제가 사업 어려울 때도 도움 한 번 안 주셨잖아요. 형식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형식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는 처음에는 협조적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도망갔죠. 뭐 어차피 이미 일은 끝났으니까 상관없어요. 형식의 말에서 정희는 유진이 자발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도 돈도 심지어 손자까지 모두 잃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달아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나 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먼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어머니와 현우에게 큰 상처를 드린 것을 알고 있어요. 편지를 읽어가면서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의 진심이 담긴 글씨체에서 절망과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떠난 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식 아저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게 넘긴 것처럼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와 현우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진이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현우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형식 아저씨가 현우의 학교 사진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현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편지에는 유진이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유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도장과 통장을 가져간 것도 형식 아저씨의 짓이었어요. 모든 것을 제가 혼자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을 벌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이웃집 고미경에게 부탁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형식이 유진을 협박하는 통화 녹음이 있었고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식이 다른 사람들과 이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으실 즈음이면 형식 아저씨는 이미 체포되었을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현우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고미경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야, 유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였네. 우리가 오해했어. 고미경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진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형식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제공한 증거로 형식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형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형식이 체포된 후 정희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진이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식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고 정희의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삼촌이 왜 경찰차에 탔어요? 언제 집에 와요? 형식의 집에서 지내던 현우가 정희에게 돌아왔을 때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현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삼촌이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9살 아이에게 말하기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현우야, 삼촌은 잠깐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어. 그리고 엄마도 곧 돌아오실 거야. 정희는 현우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정작 유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편지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고 경찰도 유진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유진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편지에서 느껴진 유진의 마음과 그동안 자신이 유진에게 보였던 의심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무엇보다 현우를 위해서라도 유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미경과 함께 유진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진이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나 친구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유진과 연락이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진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 유진이도 이해할 거야.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고미경의 위로에도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유진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는 우연히 현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현우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글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천사처럼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는 이 글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는 소아과나 봉사활동을 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중 시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희소식을 들었어요. 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유진과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했거든요. 키가 크고 차분한 분이시죠?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셔서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안 오시는데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히 유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원 측에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병원 봉사센터를 찾아가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유진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희는 마침내 유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봉사센터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죠. 유진은 많이 야위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유진아, 정희가 부르자 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너를 찾으러 왔어. 미안했다. 유진아, 정말 미안했어. 정희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의 아이들도 어른들의 감정을 느꼈는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진아, 집으로 돌아가자. 현우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돌아가도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고. 정희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정희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네, 어머니. 다시는 혼자 견디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와 유진이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엄마의 모습을 본 현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바로 유진에게 달려가 꽉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어디 갔었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현우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엄마가 현우랑 할머니를 두고 어디 가겠어? 현우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9살 아이에게는 엄마가 사라진 시간이 너무나 길고 무서웠거든요. 정희는 그런 모자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예전과 똑같은 메뉴였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유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어. 정희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유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유진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현우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현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형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동생을 고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가족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형식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정희에게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가족을 고발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괜찮아. 유진아, 이제 정말 끝난 일이야.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정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형식에게 배신당한 아픔보다는 유진과 현우가 곁에 있다는 현실에 감사하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욱 화목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죠. 유진은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았고 정희도 유진을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죠?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한 말에 정희와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정희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현우도 잘 키우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유진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며칠 후 이웃집 고미경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다행이다. 유진이 돌아와서 너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아. 미경아, 고마워. 내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정희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준 고미경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었죠. 그렇게 정희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유진과 현우가 만드는 소란스러운 일상, 세 사람이 함께 보는 저녁 시간,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정희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려운 거더라.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고요.